자, 오늘은 우리가 미래엔 독서 3-3단원이죠. 비판적 읽기 단원이고요. 여러분들도 독서 교과서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거예요. 그쵸? 사실상 거의 내용 일치 혹은 뭐 표제화 부제, 전개 방식, 서술 방식, 어휘 문제 이런 식으로 국어에서 독서 지문을 변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패턴이 정해져 있고요. 다만 조금 킬러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원 시작할 때 그 읽기 방법의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로 이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엮어서 문제를 내면은 이 부분을 간과했던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되겠죠. 문학도 마찬가지 여러분. 단원 시작할 때 단원의 목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빠뜨리고 가면은 우리가 시험 볼 때 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판적 읽기의 핵심어는 바로 이런 겁니다. 타당성과 공정성을 따져가며 읽는 거고요.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가며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고 사회 문화적 이념이 어떻게 담겼는지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담겼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비판적 읽기는요. 글의 내용과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을 비판적 읽기라고 해요. 이게 비판적 읽기의 정의입니다. 그랬을 때 비판적 읽기는 왜 필요하냐?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거나 폭넓은 관점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비판적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글에 포함된 관점이나 내용,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따져가면서 읽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글에 숨겨져 있는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 문화적 이념까지 찾아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에 드러나 있는 것, 두 번째는 글에 숨겨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내용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관점의 공정성이 무엇인지도 단원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 번쯤은 읽어보고 가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안창호라는 분 엄청 유명하죠? 한국사 네임드 인물이잖아요. 그쵸? 이 안창호라는 분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읽어봐야겠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논설문이에요. 여러분 논설문은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장과 설득에는 올바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과연 근거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읽어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요. 정의, 돈수의 의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친애란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서 사랑함이요. 동정이란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니까 자, 정의란은요.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각각 또 친애는 뭐고 동정은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친애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동정이라는 것은 자식이 당하는 어떤 고통과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결합이 정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돈수란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죠.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와 돈수라고 해서 지금 안창호라는 분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재진술이죠.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여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자.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정의 돈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또 연습해서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 돈수의 의미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좀 간단했어요. 그쵸?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사회 이야기를 해야겠죠. 왜? 제목이 여러분 사회였잖아요. 그쵸?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추론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3-2단원이 추론적 읽기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읽기 방법이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순서가 이유가 있어요.
거예요. 사실적 읽기는 있는 그대로 글에 드러나는 걸 읽는 거고요. 이제 추론적 읽기는 글에 대놓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찾아내는 게 추론적 읽기고요. 비판적 읽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면서 거기에 나의 비판적 관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3-3단원 이 비판적 읽기에 들어와서는 앞서 배웠던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중요한 추론이 드러나 있어요. 자, 뭔가 봤더니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자기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있겠죠. 누군가 여러분 봐봐. 돈을 가장 중시 여기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겠죠. 혹은 사랑을 가장 중시 여기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겠죠. 근데 이 안창호라는 분은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안창호라는 분은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의 속성이 사람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사회에 산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유정사회에 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연세법이라는 거죠. 그쵸? 보이죠?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하고 또 뒤로 쭉 이어지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문학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연쇄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자, 여러분, 유정사회는요 태양 우로를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다라고 역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유정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요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된대요. 이게 바로 유정한 사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삶에 흥미가 있으므로 이어서 읽어볼게요. 용기를 내서 일을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납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유정사회의 특성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은 유정사회의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에 반하여 자,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대조적 관점이 나왔죠. 이번에는 무정사회에 대한 이야기네요. 무정사회는 가시밭과 같아서 사방에 괴로운 뿐이므로 무정사회는 가시밭과 같다. 자, 여러분 역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비유하면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공포와 우울이 그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이 무정사회는요 사방의 괴로운 뿐이므로 사람은 자기 사회를 미워하고요. 또 우울이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흥미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간대요. 이게 여러분 무정사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정사회와 유정사회가 매우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염세와 나약과 불활발만 있을 따름이며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따라서 모든 일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역시 무정사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정사회의 특성이 지금 1번, 2번, 3번은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 염세라는 건 세상에 대해 염증을 느낀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유정사회와 무정사회의 특징이 지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바로 무정한 사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우리 대한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이 글쓴이의 관점인 거죠. 사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의하진 않겠죠. 그쵸? 근데 안창호라는 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인 거죠.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글쓴이의 관점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무정사회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관점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비판적 읽기를 할 때 이런 관점을 비판하면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나라가 망한 이유는 다양하다. 꼭 이것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 100년 동안의 대한사회는 사는 사람이 죽지 못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딘 힘이 있거니와 다른 유정한 사회에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즉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의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라고 해서 자 여러분 이 글쓴이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자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우리 민족은 냉정한데요. 우리가 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곳에도 이런 정의가 있었다면 효력이 더욱 좋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즉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죠.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겠죠. 그쵸? 자, 무슨 일이 있었다? 당신은 일제강점기로서 민족 독립운동을 활발히 하던 시기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 민족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에도 우리 사회가 무정사였다 보니까 정의가 없어서 효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 정의가 있었다면 훨씬 더 이 독립운동이 잘 됐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사람이죠. 자,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라고 해서 정의가 매우 중요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무정사이다 보니까 독립운동에도 방해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정의는 본래 첨부한 것인 것만, 여러분 첨부하다라는 거는 이제 하늘이 주는 거다.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유교를 숭상한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정사회가 된 것에는 유교 숭상의 어떤 특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유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남을 공경하는 것은 잘 알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약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유교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또 혼상, 혼인과 이제 그 초상을 말하는 거예요. 장례. 제사도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즉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걸 다 잊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기면 당연하건만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무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희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완희물은 장난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장난감처럼 여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글쓴이의 관점인 거죠. 헉, 신기하죠?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잖아요. 그쵸? 막 더 이상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뭐 21세기에 나타난 말인데 안창호라는 분은 이걸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하여 그 울고 웃는 꼴을 보기 위하여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또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 하여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집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맷때리기로만 일을 삼으므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즉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조금 엄하게 자라다 보니까 약간 공포에 조금 이제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가정의 어른들이겠죠. 어떤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유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사랑이 넘치고 하하호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애들은 벌벌 떨고 어른들은 혼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놀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라고 해서 글쓴이의 경험도 나타나고 있죠. 그쵸? 글쓴이 역시 자기도 이런 걸 좋아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종일 놀다가도 돌아올 때는 매를 맞을 생각에 떨면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못하였다고 내쫓습니다. 제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와 울면서 빙빙 돌아다니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와우 세죠? 그쵸? 엄청 세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요. 글쓴이의 감정이 조금 더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글쓴이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즉, 대한사회의 문제점을 꼬집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같이 하여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훈장이란 이가 또 호랑이 노릇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강보라는 건요, 애기들 이렇게 싸주던 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어려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똑같은 말이 됩니다. 즉, 가정을 벗어나고 나면요, 이젠 또 어디? 이제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무정하다라는 거죠.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라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다 서로 원수입니다. 관민 간에도 그러합니다. 리에, 면에, 군에, 도에 가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무정사회입니다. 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쵸? 찬바람이 불다라는 건 쌀쌀하다, 차갑다라는 거잖아요.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무정한 사회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 간의 무정함입니다. 우리네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단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부부 간에 웃고 사는 일이 마치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웃고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웃으면은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자, 남녀 사이에는 정의가 전혀 끊어져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이면 마침내 범죄 사실이 생깁니다. 이것은 남녀가 정당히 교제하는 길을 막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봐봐. 자, 위에 있던 부부가 웃으면 마치 큰 결단이 나고요. 남녀가 사귀는 날에는 범죄가 생기고, 이게 자, 남녀가 너무 무정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남녀의 무정함으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고 평상시에 웃고 평상시에 함께 뭔가 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억눌렸다가 만나면은 뭔가 범죄와 관련되거나 범죄로 오해받을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자, 다정한 남의 사회,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볼 건데요. 이건 이제 서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시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으로 인형 같은 것을 주어 사랑하게 하고 잘 때는 안고 키스하고 재웁니다. 식탁에서도 아이들을 특별 대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정을 내며 먹으라고 호령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번에는 유정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유정한 사회도 있다라는 관점이네요. 이리하여 어렸을 적부터 공포심이 조금도 없이 화기애애하게 자랍니다.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합니다. 즉,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양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태도가 마치 꽃보다 더 귀한 것을 대하듯 한다라는 거죠.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교사는 다 여자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은 까닭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관점인 거죠. 그쵸? 이 사람은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상 좀 성차별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쵸, 여러분? 남자여도 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여자여도 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흔한 말로 F는 좀 더 감정적이고 T는 좀 더 이성적이잖아요. 그쵸? 차라리 뭐 성별로 얘기하는 것보다 성향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또 이것 또한 T들도 또 정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므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창호라는 분이 서양에서 나고 자라고 엄청 오래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의 관점인 거죠. 학교뿐 아니라 선차에도 집회에도 학의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음악대가 있고 또 교우들이 때때로 모여 웃고 먹고 하면서 정의를 화목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유정사회의 모습인 거죠. 그쵸? 이들은 학교도 즐겁고 운동도 같이 잘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행복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네들은 정의를 밥과 옷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네들은 서양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정의를 밥이나 옷보다 더 중시 여긴다라는 거야. 즉 정의라는 가치를 매우 중시 여긴다라는 거를 지금 밥과 옷 이상으로, 밥 먹는 거, 의식주를 말하는 거겠죠. 상인이나 학생이나 심지어 신문 파는 아이들까지라도 친목단체를 안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은 직업의 상하를 막론하고 다 즐거함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정의가 가득한 유정사회에서는 직업에 막론하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서양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웃으며 대접합니다. 부부될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지극하여 서로 껴안고 좋아합니다. 다른 이가 이를 흠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포가 없고 다만 두터운 정뿐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유정사회의 남녀관계는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까 그 정이 없다 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7살 넘으면 같이 있지도 못하게 하니까 남녀간에 이제 막 그게 서로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게 뭐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이 사람의 관점이었잖아요. 그쵸? 남녀의 화합은 사회 정의의 기초이건만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음으로 차디탄 세상을 이루고 맙니다.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많으므로 학의가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 잘 됩니다. 라고 또 한 번 지금 연세법 나왔죠.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고 그들에겐 정의가 많으므로 학의가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 다 잘 됩니다. 라고 또 연세법이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의에서부터 모든 사회가 다 잘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정의를 출발점으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돌아간다. 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서양이라고 다 그러겠어요. 그쵸? 즉 서양에 대한 어떤 글쓴이의 지나친 이상적 관점이 드러나 있죠.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쵸? 자, 그리하여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정의 기르기 공부를 해야 된대요. 우리는 이 정의 돈수 문제를 결코 심상히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선조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더운 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뒤에야 참 삶의 맛을 알겠습니다. 이런 일동에 우리 사이의 정의를 손상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동은 한마디 말과 한마디 행동이에요. 그쵸?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떤 작은 행동이란 뜻입니다. 우리 사이의 정의를 손상한 자는 우리의 원수다라는 거야. 즉 한마디로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에 정의를 손상한 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나 현재의 우리 동포는 어디 모인 다음에 을에 싸우는 것으로 압니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결코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써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정의 기르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의를 기름으로써 모든 게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 위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즉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모든 일이든 잘 될 수 있다. 라고 계속 아까부터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정사회니까 정의가 없고 화기가 없고 흥미가 없어서 모든 일이 안 되고 서양은 유정사회니까 정의가 있고 화기가 있고 흥미가 있고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서 첫 단추를 잘 깨면 나머지가 다 잘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의를 기를 때 필요한 주의점이 지금 7가지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대요. 자, 이어서 오직 정의돈수 이 네 글자. 자, 이제 끝부분 마무리하면서 자기 주장 한 번 더 펼치겠죠. 자, 그 나라의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가 다릅니다. 우리 무정한 사회에서는 애국자의 결점만 집어내다가 위난에 빠질 때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니합니다. 또 어떤 이가 공익사업에 돈을 내다가도 다시 더 안 내면 그 전에 낸 것을 고맙게 생각지 않고 도리어 욕을 합니다. 이런 무정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무정사회다 보니까 잘하던 사람이 뭐 하나 삐끗 잘못하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정 사회는 그 애국자들을 감사할 줄 아는데 무정 사회는 잘하다가도 뭐 하나 못하면 욕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유정한 국민은 아무리 젊지 않은 신사나 부인이라도 노상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을 보면 체면과 수고를 돌아보지 않고 기어이 구원해줍니다. 여기는 유정사회죠. 유정사회는 귀천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기의 좋은 옷을 찢어서라도 상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간호해줍니다. 라고 해서 유정사회는 서로 돕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상부상조한다. 정의 없는 대한민족의 고통은 실로 지옥 이상입니다. 대한인의 사회는 가시밭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우리 정의를 길러서 화기 가운데 살아봅시다 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죠. 대한인의 사회는 가시밭이다 라는 것도 역시 비유적 표현이죠. 다시 하는 말은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성공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연세법 계속 나오죠. 그쵸? 이게 있어야 저게 있고 저게 있어야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저게 있다라는 말씀이 아까 정리도 해줬죠.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겠죠. 그래야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의무든지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이 정의돈수 네 글자에 의지해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글쓴이의 주장. 이 글이 논설문이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글은요 반복이 많아서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일단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려는 논설문이었죠. 자, 전반적으로 유정사회와 무정사회를 대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글의 소재, 제재는요 무정사회와 유정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주제는 뭐야? 그쵸? 정의돈수를 기르는 일인 거죠. 정의돈수를 길러서 유정사회를 만들자. 이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서양 사회와 우리 사회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글의 흐름이 그래도 좀 기니까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는지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서 질문을 하면 좋겠죠.